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가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의 김정화입니다. 네, 호주에서 출발했던 칠레 라탐 항공기가 수직으로 급하강을 해서 승객들이 부상당했다, 이런 소식 전해졌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승객 268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8년 된 보잉 787기 칠레 라탐 항공기가 호주 시드니를 출발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경유해서 목적지 칠레에 도착하는 경로였는데요. 네. 시드니에서 승객을 태우고 경유지 오클랜드로 비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네네. 도착 1시간을 남기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전 안내 방송도 전혀 없이 갑자기 비행기가 수직으로 100m 정도를 급하강해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은 승객들은 그 문자 그대로 천장까지 날아가서 머리를 찢다가 비행기 통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에 비행 승객 50명이 머리와 어깨, 팔, 목 등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난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서 있었던 승무원 2명은 바닥에 쓰러져서 잠시 부분적인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그 이후에 다시 안정을 되찾아서 경유지 오클랜드에 도착하자마자 부상을 크게 입은 10명의 승객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응급처치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이 중 9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상태이고 1명은 중상이라서 추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이 비행기 탑승했던 분들은 뭐 지금까지도 아직 충격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비행기 안에 있던 승객들의 증언에 의하면 갑자기 지진이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비행기 천장 플라스틱 패널 일부가 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은 순식간에 공포를 떠는 그 승객들의 비명소리와 기도소리 또 울음소리로 가득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전합니다. 한 승객은 이렇게 내 인생이 갑자기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무사히 오클랜드 경유지에 도착을 했을 때 승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면서 안도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칠레 산티아고로 돌아오는 연결편은 다음 날로 재조정이 되었고 승객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승객들의 인터뷰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칠레인들은 이제부터 비행기를 탈 때는 안전벨트 사인 등이 중간에 꺼져 있다고 해도 항상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한다는 다짐을 주고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궁금하네요. 원인이 뭐 어떻게 밝혀졌나요? 현재까지는 기상 난기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결함이라는 추정 분석만 나온 상태입니다. 뉴질랜드 당국에서 보잉 787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조사는 라탐 항공기 소속인 칠레에서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칠레 민간 항공국은 조종석 음성과 또 비행 데이터 조사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비행기 조종사는 갑자기 모든 컴퓨터 화면이 한꺼번에 먹통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적인 정전이 급하강과 관련이 있는지 또 조종사의 실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 칠레의 국민시인이죠. 파블로 네루다가 타살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칠레 법원에서 그의 사망 원인을 재조사하라, 이런 판결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파블로 네루다는 1971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칠레 시인으로서 칠레인들은 네루다와 칠레 와인이 없는 칠레는 칠레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예, 그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합니다.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네루다의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거부한 원심을 깨고 이번에 재조사를 진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1심 판사는 네루다의 공식 사망 원인인
전립선암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재조사를 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기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루다의 조카이자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로돌프 레이에스 씨는 캐나다와 덴마크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무덤에서 발굴한 네루다의 어금니에서 네. 식중독균 클로스트리dium 보톨리눔을 다량 발견을 했으며 이것은 네. 엄연한 독살의 증거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치명적인 신경 독소를 배출을 해서 신경 마비 증세를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팀에서는 이 박테리아가 네루다의 묘지 안에서 또는 부패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그때 덧붙였습니다. 네. 이에 1심 판사는 법의학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고 다시 조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이를 거부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원심을 뒤집고 재조사를 하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루다의 사망 진단서 글씨체와 이전에 외국 기관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 등을 분석을 하고 박테리아 전문가 진술 등을 토대로 네루다의 진정한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이 타살 의혹을 뒷받침하는 뭐 이유, 근거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게 있습니까? 네, 1973년 칠레에서는 피노체트가 이끄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서 네. 당시 사회당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 정권이 무너지고 아옌데도 이때 사망을 했었는데요. 네. 네루다는 1969년 공산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었지만 자신의 절친 아옌데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고 사퇴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네. 네루다는 피노체트의 쿠데타를 맹렬히 비판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멕시코로 망명을 해서 칠레 군부 정권을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네. 출발 하루 전에 구급차로 산티아고의 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숨진 것입니다. 쿠데타가 발발한 지 12일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지금까지 전립선 암이지만 네, 네. 피노체트 본부에 의해서 암살되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암의 암액질은 체중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데 네. 네루다는 사망하기 전까지 체중이 계속해서 90kg이었고 암 말기도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네루다의 운전사였던 마누엘 아라야 씨가 2011년에 멕시코의 그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네루다가 병원에 있을 때 의사가 그에게 독성 주사를 놓았다고 네루다가 죽어갈 때 운전사에게 말을 했다고 폭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증언에 따라서 네루다의 유해를 발굴해서 조사하라는 명령을 담당 판사가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다시 재조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칠레 네.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이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큰 화제는 AI,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AI 광풍의 대표주자 엔비디아 주가는 불과 3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자, 왜 AI 반도체가 주목을 받는 건지, 그리고 한국 경제에는 위기인지 혹은 기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뭐 기술적인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설명해 주시니까 네네. 또 공부해 볼 텐데요. 일단은 AI 반도체 네. 어떤 겁니까? 일반 반도체와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차량용 반도체, 네. PC, 네.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PC용 반도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스마트폰용 반도체. 네. 역시 AI AI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반도체 AI 반도체. 반도체군요.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네.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 반도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네. 이 정도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AI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학습해서 맞아요. 네, 뭔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네. 정말 대단히의 데이터를 스스로 의사결정, 판단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산식으로 알고리즘으로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프로세스가 복잡한 네. 특별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네. 그런 것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반도체가 AI 반도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습 및 추론까지 하는
예. 그런 그게 AI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사람도 추론이 힘든데, 그죠? 네. 네. 여러 공부 많이 해야 추론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사실. 아, 그렇군요. AI 전용 반도체다. 그러면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어떤 곳입니까? 네. 단연 엔비디아죠. 그렇죠. 예, AI 반도체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고요.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3위가 엔비디아예요. 아, 그렇군요. 예. 아, 1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2위가 애플. 아, 소위 그리고 엔비디아. 예, 다 반도체 혹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 중에서도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또 AI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AI 반도체를 제공하는 엔비디아고요. 네.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인텔 같은 경우 2023년 기준으로만 좀 추산을 해보면 네. 매출액 기준으로는 반도체 영역에서 인텔만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인텔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훨씬 뒤에 있고 예. 엔비디아는 이렇게 위에 있는가? 반도체 중에서도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실제 인텔은 AI 반도체 영역에서는 좀 후발주자, 아, 예,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나머지 반도체 영역에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AI 반도체를 놓고 보면 역시 엔비디아보다 못하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3위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AI 반도체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가 거의 뭐 이쪽 시장은 독점하다시피 하는 네.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AI 반도체를 놓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데요. 워낙 AI가 요즘에 너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각종 빅테크 기업들, 네, 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네. 또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 메타, 뭐 네. 구글, 뭐 이런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네.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 가지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픈 AI도 마찬가지. 네. 이들이 AI 서비스를 더 경쟁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AI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군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AI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죠. 비싸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까지 가져가고 있냐면 내재화하겠다. 아, 내가 스스로 AI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하는 움직임도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픈 AI도 최근에 뭐 오일머니를 활용해서라도 AI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하도록 하겠다 네. 하는 방향성을 던진 겁니다. 네. 그래서 더 향후에는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장 규모 어느 정도나 커질 걸로 혹시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께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계 경제 규모가 매년 평균적으로 한 3.5%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돼요. 아, 그러니까 작년 GDP 규모보다 네. 세계 네. 올해 GDP 규모는 3.5%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산업들의 부가가치의 합이 총 GDP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AI 혹은 AI 반도체 네. 시장의 성장 속도는 연평균 대략 30%, 30에서 40% 정도. 오, 예. 결국 어떤 산업은 성장률이 30%, 20%, 3.5%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는 그렇죠. 그런 유망 산업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어떤 많은 산업들은 3.5%를 밑도는 산업들이 있을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전통 산업과 유망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계 경제의 GDP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네. 산업의 규모가 더 커지는 이런 유망 산업에 투자하라 하는 그런 투자 관점에서 열풍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투자 관점에서 주가가 높게 반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반도체 하면 사실 우리나라였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I 반도체? 반도체라는 영역을 놓고 구분해 보면 네. 반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반도체를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구분합니다. 네.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AI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아, 쉽게 그렇군요. 말씀드리면 아.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주로 가장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네. 여러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죠. 네. 근데 AI 반도체라는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후발주자에 해당됩니다. 아,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보다도 열위에 있어요. 아.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뭐라고요?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근데 재밌게도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네. AI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또 AI 반도체가 구동되려면 네. 메모리 반도체가 역시 필요해요. 아.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는 HBM이라고 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네.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영역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근데 특별히 이 엔비디아에게 제공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는 기업이 네. SK 하이닉스예요. 아. 그래서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과 함께 같이 긍정적인 랠리를 보여왔던 그 기업이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우리에게도 뭐 좋은 사인이네요. 예, 우리에게도 HBM과 같은 네. AI 반도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영역에서의 그 지위를 시장 네.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 경쟁력 포함해서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메타나 오픈 AI CEO가 네. 우리나라 온 것도 네. 뭐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메타나 오픈 AI나 이런 구글이나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네. AI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하는데 예. 그러려면 AI 반도체를 스스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AI 배워야 반도체 되겠다. 그렇죠. 그럼 네. AI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하는 건 가능한데 네. 역시 메모리 반도체 HBM 같은 경우는 조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밖에도 이것을 생산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해가지고 생산을 완전히 조립하는 걸 완성해야 돼요. 네. 그런 영역도 우리나라가 꽤 잘하고 있기 때문에 TSMC도 잘하지만 네. 우리나라도 2위권 국가로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 키워야겠다. 이쪽이 이제 되는 시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유망 산업. 네. 어떤 점들을 좀 보강해야 할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AI 반도체가 가동되기 위해 요구되는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는 네. 더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고 네. 확고히 유지하면서 100% 장악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AI 반도체 영역으로도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그렇죠. 네.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도 우리가 인재를 더 육성하고 또 기술 교류를 하고 네.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AI 반도체 영역으로도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적 과제 중에 하나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예요. 경기권에 네. 이 메가 클러스터에 많은 해외 유망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소재나 장비가 있어요. 네. 소재나 장비는 또 일본 기업들이 잘합니다. 아, 그리고 그 앞단에는 설계가 있어요. 네. 그 설계도 미국 기업들이 잘합니다. 유럽 기업들 잘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계, 소재, 장비 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반도체 영역의 전체 밸류 체인을 이 메가 클러스터에 안착시켜서 우리가 그 전체를 확보하는 노력을 단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투자 시장 상황도 좀 이제 짚어 주셔야 될 텐데 네. 이게 너무 과열돼 있는 게 아니냐. 네. AI 관련해서 뭐 관심도 많고 저희가 좀 뉴스로도 정말 많이 전해 드리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될까요? 이게 뭐 예전에도 뭐 닷컴 뭐 할 때 버블이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산업 실물 경제에서 네. 많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고 네. AI 서비스를 공급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AI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는 이런 산업적 동향과 주식 시장에서의 이해가 좀 달리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산업적으로 이런 수요가 있을 거야 하면서
투자 자금이 많이 집중되면 과열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투자 수요나 아니면 AI 반도체의 산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성장 속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과열됐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이 물거품처럼 산업적 기회가 있는 줄 알고 투자를 했다가 산업적 기회가 이제 없어요. 그거만큼은 아니에요. 그렇죠. 라고 판단하면 주가가 또 뭐 무너질 수 떨어지겠죠.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산업적인 흐름도 이해하시고 투자적인 돈의 흐름이 더 과열되게 집중되는지를 보시면서 네. 투자 의사결정을 하셔야지 네. 그냥 산업적으로는 계속 가능성이 있어 이런 말씀만 가지고 네. 그 이상으로 투자 자금이 쏠렸다라고 판단하시면 추가적인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과열됐는지 여부를 진단하시면서 스스로 네. 그런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AI 붐이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주식시장보다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계속되겠죠. 동안에는 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 모든 것이 AI가 이끄는 마치 증기가 세상을 이끌었던 또 마치 전기가 세상을 이끌었던 또 마침 그 PC나 인터넷이 세상을 그렇죠. 이끌었던 네. 그런 3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시대랑 비유될 만큼 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네, 네, 네. AI가 모든 것을 이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네. 그만큼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형성되고 네. 당연히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AI 반도체 수요가 맞물릴 것이다라고 그 산업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오늘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네.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 이름이 나와서 네. 내가 제가 여기 뛰어들어야 되나? 이 KBS 공영방송에서 너무 한쪽을 투자를 하셔라 마셔라라는 네, 판단은 그거는 안 돼요. 제가 해드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그냥 오늘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산업적인 네. 그림을 그리지 않고 네. 오르네 나도 사야지 하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네. 누구 말 듣고 그냥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이런 주가가 형성되는 그림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산업적인 그림을 명확히 들여다보시고 네. 여러분이 확신이 섰을 때 그럴 때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 거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네.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을 또 알려주셔서 또 새롭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코너에서는 AI 반도체 우리에게 과연 기회인가 위기인가 약간 기회 쪽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많이 또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머라이어 캐리의 오픈 아임스 전해드립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eside you. Here